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았다. 법원과 대형 로펌의 불빛이 여전히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에서 몇 블록 떨어진 낡은 상가 건물 4층 법률사무소 정진의 불은 다른 의미로 꺼지지 않고 있었다. 사무실은 작고 소박했다. 값비싼 가죽 소파나 원목 책상 대신 실용적인 철제 캐비닛과 닳고 다른 책상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낡은 종이 냄새와 희미한 커피향, 그리고 한 인간의 고요한 투지가 섞여 맴돌았다. 한유진 변호사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복잡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작은 글씨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좁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가 가진 강인한 의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지금 그녀가 맡은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거대 소송이 아니었다. 거대 유통기업 태강유통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공익소송이었다. 승소 가능성은 희박했다.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중 하나인 광장이었고 그들은 법과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채 상인들을 압박해오고 있었다. 수임료도 거의 받지 못하는 이 사건에 매달리는 유진을 보며 동료들은 무모하다고 혀를 찼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법이라는 차가운 도구가 어떻게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그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낡은 판례집의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을 때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우편물 더미에서 유독 눈에 띄는 봉투 하나가 보였다. 두껍고 고급스러운 재질의 크림색 봉투. 중앙에는 금박으로 찍힌 세련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오늘 낮에 배달되었지만 사건 기록을 검토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었다. 유진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종이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한 장의 정중하고 화려한 초대장이었다. 세월의 강을 건너 추억의 자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명문고등학교 제3조회 졸업 15주년 기념 동창회. 순간 유진의 움직임이 멈췄다. 동창회라는 세 글자가 그녀의 의식 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15년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잊으려 애썼던 시간이 숫자가 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초대장 하단에는 화려한 파티를 암시하는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중 하나인 더 헤리티지 호텔의 그랜드 볼룸.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의 방식은 변한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을 돈과 배경으로 과시하는 방식 말이다. 갑자기 사무실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오래된 기억의 편린들이 곰팡이처럼 피어올랐다. 교복을 입은 소녀들 명품 가방과 신상 구두에 대해 제잘거리던 목소리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던 박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연은 언제나 빛나는 존재였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사장의 외동딸이었고 빼어난 미모와 사교성으로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그리고 유진은 언제나 그 빛의 바깥에 서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평범한 집안책에만 파묻혀 지내는 조용한 성격 유행에 뒤떨어진 옷차림. 그녀는 서연의 무리에게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대놓고 괴롭히는 저급한 방식은 아니었다. 그들은 더 교묘하고 잔인했다. 투명인간 취급하기 은근한 말투로 비웃기 중요한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그 미묘한 폭력은 어린 소녀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모두가 예민해져 있던 시절 전국 모의고사 성적이 발표되었다. 유진은 전교 1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축하해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서연은 복도에서 친구들과 큰 소리로 떠들었다. 쟤는 공부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저렇게 살아봤자
무슨 재미가 있겠어. 사회는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 말은 비수처럼 유진의 가슴에 꽂혔다. 그들의 세계에서 유진의 노력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저 불쌍한 발버둥에 불과했다. 그 기억들이 떠오르자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초대장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왜 가야 하지?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분명 그들은 또다시 서로의 남편 직업과 아파트 평수 자식들의 유학지를 자랑하며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매길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여전히 초라한 사무실에서 돈 안 되는 사건에 매달리는 자신을 또다시 그들만의 잣대로 평가하고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할 것이다. 유진은 초대장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펼쳐진 태강유통 사건 기록에 머물렀다. 힘겹게 싸우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거대 기업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터를 지키기 위해 유진을 찾아왔다. 그들의 절박한 눈빛 앞에서 유진은 단 한 번도 물러서거나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고작 15년 전의 상처 앞에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걸까? 왜 박서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가시처럼 남아있는 걸까? 그녀는 더 이상 혼자 복도 끝에 서 있던 18살의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법정 다툼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며 단단해진 법률가였다. 의뢰인의 삶을 어깨에 짊어지고 거대한 불의와 맞서 싸우는 전사였다. 어쩌면 이것 또한 그녀가 싸워야 할 또 다른 전장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고 완벽하게 끝을 맺어야 할 싸움.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성공한 모습을 과시하며 복수하고 싶은 유치한 마음도 아니었다. 단지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자신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였다. 18배 한유진에게 너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생각이 정리되자 유진의 눈빛이 다시 차분하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구겨졌던 초대장을 조심스럽게 펴서 책상 위에 반드시 놓았다. 마치 중요한 증거 서류를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다. 더 헤리티지 호텔 그랜드 볼룸. 그곳은 위선과 과시가 가득한 그들의 성이겠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 되었다. 유진은 다시 태강유통 사건 기록으로 시선을 돌렸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오히려 선명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펜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류의 여백을 빼곡히 채우는 글씨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한 결정은 그녀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녀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불의와 싸우는 변호사 한유진이었다. 며칠 후 동창회 당일이 되었다. 유진은 그날 오전에 있었던 태강유통과의 조정기일에서 조금의 양보도 없이 상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태강 측 변호인단의 길을 꺾어놓고 오는 길이었다. 피곤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잠시 고민했다. 화려한 드레스는 애초에 없었다. 그녀가 가진 옷들은 대부분 법정에 입고 가도 무리가 없는 단정한 정장 종류였다.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블라우스와 같은 색의 와이드 슬랙스를 골랐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재가 고급스럽고 몸에 잘 맞아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옷이었다.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갑옷 같은 옷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옅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화려한 보석 대신 첫 승소 기념으로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작은 시계를 손목에 찼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18배 불안한 소녀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삶을 개척해온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과거를 만나러 갈 시간이었다. 더 헤리티지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그 이름에 걸맞게 압도적인 화려함을 자랑했다. 천장에서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빛을 쏟아냈고, 부드러운 카펫은 발걸음 소리마저 삼킬 듯 두꺼웠다. 한쪽에서는 현악 사중주단이 우아한 클래식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거짓된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15년 전 교실 안에서 벌어지던 미묘한 서열 싸움이 이제는 값비싼 명품과 사회적 지위라는 더욱 노골적인 무기로 무장한 채 이 거대한 연회장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한유진은 입구에 서서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은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이질적이었다. 위축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과장된 몸짓과 공허한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이곳은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평가하고 확인받기 위한 시장과도 같았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동창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어머, 한유진 맞지? 정말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조용해 보여. 그들의 인사는 피상적이었다. 곧이어 그들의 진짜 관심사가 담긴 질문들이 쏟아졌다. 지금 무슨 일 해? 결혼은 했고 어디 살아? 와 같은 상대의 사회적 좌표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들이었다. 유진은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에 그들은 잠시 흥미를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의례적인 칭찬을 건네고는 이내 다른 무리로 흩어졌다. 그들이 기대한 성공한 변호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유진은 굳이 그들의 무리에 섞이려 하지 않고 창가 쪽으로 걸어가 샴페인 한 잔을 집어들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태강유통 사건의 상인들은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 터였다. 그들을 생각하니 이 위선적인 파티의 소음이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박서연이 등장한 것이다. 그녀는 마치 시상식에 참석하는 여배우처럼 화려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과시하듯 감싸고 있었고, 목과 손목 귀에 걸린 다이아몬드 주얼리는 샹들리의 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녀의 옆에는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TK그룹의 부사장이자 그녀의 남편인 강민호였다. 박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껏 즐기며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주변으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아첨과 찬사가 쏟아졌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며 여왕처럼 군림했다. 그녀의 시선이 연회장을 천천히 훑었다. 그러다 마침내 창가에 홀로 서 있는 유진을 발견했다. 그녀의 입가에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오늘의 파티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완벽한 장난감을 찾았다는 듯한 미소였다. 서연은 남편의 팔짱을 낀 채 유진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그녀가 움직이자 그녀를 따르던 무리도 함께 이동했다. 순식간에 유진은 그들에게 포위된 섬이 되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전교 1등 한유진 아니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난 네가 이런 곳은 싫어할 줄 알았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유진은 차분하게 그녀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오랜만이야, 서연아. 초대해줘서 왔어. 서연은 유진의 대답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값싼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듯한 시선이었다.
변호사가 됐다고 들었어. 정말 대단하다. 우리 유진이가 출세했네. 어느 로펌에 있어 김앤장 아니면 태평양 내 남편 회사 법률 자문도 거기서 하는데 이것이 서연의 방식이었다. 칭찬하는 척하며 상대를 끌어올린 뒤 더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 주변의 친구들이 기대감에 찬 눈으로 유진의 입을 쳐다보았다. 아니, 정진이라는 작은 사무실이야. 유진의 대답에 서연은 과장되게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 아, 혹시 그거니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돈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곳. 국선 변호 같은 거. 그녀는 돈 없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경멸적인 뉘앙스를 숨기지 않았다. 유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비슷해. 모두에게 공정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니까. 어머, 정말 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주변의 친구들도 따라 웃었다. 우리 유진이 여전히 착해 빠졌구나. 세상 물정 모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렇게 해서 돈은 벌 수 있니 듣자 하니 요즘 태강유통이라는 큰 회사랑 싸운다며 내 남편 회사가 거기 주요 주주인데 말이야. 서연이 강민호 부사장의 팔을 더욱 꽉 껴안으며 말했다. 그제야 유진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 자신을 이토록 적대하는 이유가 단지 과거의 감정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자기야, 이 친구 좀 봐. 고작 시장 상인 몇 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착실한 기업을 괴롭히고 있대.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 그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방해 공작 아닐까. 그녀의 말은 유진뿐만 아니라 유진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모욕하는 것이었다. 유진의 차분하던 눈빛에 처음으로 차가운 기운이 서렸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법이 가진 힘과 돈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 거야. 시대의 흐름이라는 변명으로 누군가의 생존을 짓밟는 건 발전이 아니라 폭력이지. 유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감히 자신에게 반박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주변을 둘러싼 무리 사이에서도 작은 동요가 일었다. 하지만 서연은 금세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았다. 말은 참 잘해. 하긴 그게 네 직업이니까. 그런데 유진아, 너 아직도 그렇게 소박하구나. 그 옷 말이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입니? 차라리 내가 하나 사줄까? 내 동창이 이런 모습으로 다니는 건 좀 그렇잖아. 모욕은 이제 그녀의 일 자체에서 그녀의 존재 자체로 옮겨갔다. 주변에서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진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고요함이 서연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아무리 모욕을 줘도 무너지지 않는 유진의 모습에 자신의 패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서연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높이 치켜들며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주되던 음악이 멎고 시끄럽던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자,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제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창 한유진 변호사를 위해 축배를 제안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유진은 그 시선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서 있었다. 우리 유진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고결한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크고 명랑했지만 그 안의 악에는 숨길 수 없었다. 우리처럼 속물적인 인간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삶이죠. 우리 모두 유진이를 위해 축배를 듭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음 편히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굳은 일을 대신해주는 유진이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며 이것은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다. 칭찬의 형식을 빌린 가장 잔인한 모욕,
연 회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았다는 듯이 유진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유진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동정과 경멸 호기심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마치 15년 전 차가운 복도에 혼자 서 있던 그 소녀처럼 박서연의 조롱 섞인 축배사가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공간을 가득 메웠다.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한유진에게 마치 심판의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녀는 거대한 원형 투기장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검투사 같았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오래된 상처에서 배어나오는 씁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유진의 허리는 꼿꼿했다. 그녀는 도망치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박서연이 가장 바라는 그림일 테니까. 유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자신의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서연의 조롱에 똑같이 잔을 들어 맞서는 그녀의 행동에 사람들의 눈이 더욱 커졌다. 유진의 입술이 열리려는 찰나였다. 이 위선적인 파티의 주도권을 되찾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방역의 한마디를 내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연 회장의 육중한 양문이 세게 열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압도적인 존재감이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공간을 장악했다. 연 회장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양옆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은 오직 중앙의 남자에게로만 향했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깊이와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값비싼 옷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몸짓 하나, 눈빛 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주변의 공기마저 바꾸고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위기를 넘고 거대한 제국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자신감과 권위의 아우라였다. 이 연 회장을 가득 채운 재벌 2세, 3세들의 과시적인 부유함은 그의 존재감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초라해졌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 사람, 설마 은성그룹의 권지혁 대표 아냐? 미디어에 얼굴을 거의 비추지 않는다는 그 사람이 왜 여기에? 은성그룹.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초일류 기업. 반도체 바이오 금융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 그리고 권지혁은 그 제국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에서 구해내고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린 신화적인 인물이었다. TK그룹의 부사장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회사가 아무리 크다 한들 은성그룹은 그들이 감히 명함조차 내밀기 힘든 존재였다. 그는 황급히 넥타이를 고쳐매며 아내인 박서연을 쳐다보았다. 박서연 역시 충격과 흥분으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건 기회다. 대한민국 최고의 거물과 인맥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강민호와 박서연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먼저 권지혁에게 다가가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곧 허공에서 멈춰야 했다. 권지혁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연 회장을 가득 채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검고 깊은 눈은 오직 한 사람, 모든 이의 조롱과 시선 속에 고립되어 있던 한유진만을 향해 있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아첨의 미소를 보내는 재계 인사들을 스쳐 지나갔다. TK그룹의 부사장과 그 아내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쳤다. 그는 곧장 방금 전까지 공개적인 모욕의 중심에 서 있던 한유진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그는 멈췄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권지혁은
유진의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혹은 깊은 존경을 표하는 대상에게만 하는 90도에 가까운 인사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입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한 변호사님, 약속보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유진 씨도 유진 씨도 아니었다. 한 변호사님. 직업적 존중과 예우가 가득 담긴 공식적인 호칭. 박서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끼어들었다. 권권 대표님, 이 사람을 아십니까? 그때까지 유진에게만 고정되어 있던 권지혁의 시선이 처음으로 박서연에게 향했다. 그 시선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 그 시선만으로도 박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권지혁은 다시 고개를 돌려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의 유진과 그녀를 둘러싼 동창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확했다. 몇 년 전 저희 은성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해외 벌처펀드가 내부의 부패 세력과 결탁하여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습니다. 그룹의 존폐가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비화였다. 당시 국내 최고의 로펌들은 모두 승산이 없다며 사건 수임을 거부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젊은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성공 보수 약정만으로 그녀는 홀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와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놓쳤던 계약법에 결정적인 허점 하나를 발견해냈습니다. 권지혁은 말을 잠시 멈추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 그 안에는 흉내낼 수 없는 진실한 감사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 변호사님이 은성그룹을 구했습니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인수시도 자체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은성그룹의 역사를 바꾼 그 변호사님이 바로... 그는 유진을 향해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한유진 변호사님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 회장에는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 단 충격이 번졌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세상 물정 모르는, 변호사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숨겨진 구원자라고 박서연이 숭고한 희생이라며 조롱했던 그 일이 실제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은 전설적인 법정 승리였다는 말인가. 상황은 180도 뒤집혔다. 방금 전까지 유진을 향하던 동정과 경멸의 시선들은 경악과 경외의 시선으로 바뀌었다. 유진이 입고 있던 소박한 정장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진짜 실력자의 겸손함과 자신감을 상징하는 갑옷처럼 보였다. 박서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녀의 남편 강민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내를 쏘아보고 있었다. 자신이 어떻게든 잘 보여야 할 상대의 은인을 자신의 아내가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다. 이제 모든 조롱과 비웃음의 화살은 박서연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 혼란을 무시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유진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변호사님께서 계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팔을 내밀었다. 유진은 아직도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산산조각 난 표정으로 서 있는 박서연을 한 번, 그리고 자신을 향해 존중의 눈빛을 보내는 권지혁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권지혁이 내민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이 함께 연 회장을 가로질러 나갔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열었다. 누구도 감히 그들의 앞을 막거나 말을 걸지 못했다.
육중한 문이 그들의 등 뒤로 닫혔다. 화려했지만 추악했던 파티는 완벽한 폐허로 남겨졌다. 더 헤리티지 호텔의 금빛 문이 닫히는 순간 한유진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진 세상과 마주했다. 소음과 위선 경멸과 경악으로 가득 찼던 연 회장은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녀는 권지혁이 이끄는 대로 호텔의 V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그가 타는 차는 예상했던 요란한 슈퍼카가 아니었다. 외부에는 어떤 로고도 드러나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방탄 기능까지 갖춘 묵직하고 검은 세단이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서울의 밤거리로 합류했다. 차 안은 완벽하게 방음되어 도시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유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조금 전의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다. 권지혁, 은성그룹. 5년 전 그녀가 맡았던 이름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방어 소송. 당시 상대는 해외에 서버를 둔 유령 회사였고 배후를 파고들수록 거대한 자본의 그림자가 느껴졌지만 끝내 실체는 밝혀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계약서에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기술 이전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켰을 뿐이었다. 그 이름 없던 중소기업이 은성그룹의 위장 자회사였다니, 그리고 그 승리가 은성그룹 전체를 구한 것이었다니. 고맙습니다, 권 대표님. 하지만 유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왜 하필 지금 그런 식으로 밝히셨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함께 미묘한 의문이 섞여 있었다. 권지혁은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5년 전 한 변호사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은 승소 직후 어떤 언론 접촉이나 사례도 원치 않으셨고 철저한 비밀 유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의사를 존중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당시 유진은 갑자기 거액의 성공보수금이 입금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스러웠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오늘 밤은 예외였습니다. 권지혁이 말을 이었다. 비서실에서 변호사님의 동창회 소식을 보고했습니다. 과거 자료에 변호사님의 고교 시절 교우 관계에 대한 간단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봤는데 제 우려가 현실이 되어 있더군요. 한 변호사님 같은 분이 그런 저급한 자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유진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은혜 갚음이 아니었다.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이 거대한 호의가 부담스러웠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무실 근처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일로 박서연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TK그룹은 보기보다 더 지저분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권지혁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그의 이름 외에 개인 직통번호 하나만 적혀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번호를 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것은 자신의 싸움이었다.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위협도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권지혁은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유진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나는 당신을 믿지만 세상은 당신의 생각만큼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듯했다. 같은 시각 연 회장을 떠나는 또 다른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서연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고 남편 강민호는 운전기사도 의식하지 않은 채 아내에게 고함을 질러댔다. 당신 도대체 제정신이야. 뭘 한 건지 알기나 해.
대한민국에서 권지혁을 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환장했어. 내가 뭘 어쨌다고 소리를 질러 그 기집애가 나를 무시하니까. 그런 거 아냐. 권지혁이고 뭐고 그깟 변호사 하나 때문에 나타나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그깟 변호사, 당신이 모욕한 그 변호사가 은성그룹을 구한 사람이야. 지금 우리 TK그룹이 추진하는 신사업 은성그룹에 자회사랑 기술 제휴해야 하는 거 몰라. 당신의 유치한 고등학교 시절 질투심 때문에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가 날아가게 생겼다고. 강민호의 격분한 외침에 서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이미 증오에 잠식당한 지 오래였다. 그녀는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유진에게 돌렸다. 그럼 더더욱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한유진 그 기집애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당신 TK그룹에 힘이 있잖아. 법무팀도 있고. 어떻게 좀 해봐. 저 사무실 당장 망하게 해버려. 변호사 자격도 박탈하고 다시는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만들라고 미쳤어. 상대 뒤에 권지혁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대놓고 손을 써 대놓고 하랬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아무도 모르게 교묘하게 해야지. 세무조사든 소방점검이든 뭐든 엮어서 괴롭힐 방법은 많잖아. 걔가 맡은 사건들, 의뢰인들을 압박해서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당신 그 정도 힘도 없어. TK그룹 부사장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돼. 서연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차 안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강민호는 처음에는 아내의 무모함에 혀를 찼지만 이내 그녀의 말에 설득되기 시작했다. 권지혁에게 직접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유진이라는 개인을 압박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티나지 않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괴롭힌다면 권지혁도 명분 없이 나서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로 아내의 분노를 풀어주지 못하면 자신의 결혼 생활과 처가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강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한유진,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렸어. 네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정의감과 자존심을 내가 어떻게 짓밟아주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며칠 후 유진의 사무실에 첫 번째 파도가 밀려왔다. 태강 유통 사건의 상인 대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갑자기 관할 세무서에서 특별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명백한 표적 조사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들이 운영하는 작은 공장에는 소방서와 환경청에서 동시에 단속반이 들이닥쳐 사소한 규정 위반까지 들춰내며 영업 정지를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후에는 다른 사건의 의뢰인이 찾아와 변호사를 교체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유진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죄송합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든 분들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결정타는 사무실 대표 변호사에게서 날아왔다. 평생을 인권 변호에 바쳐온 유진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였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유진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 변호사 아무래도 이상해. 건물주가 갑자기 우리 사무실에 소방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 당장 시정하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데 지난달 점검 때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 이건 명백한 압력이야. 혹시 집히는 데 있어.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집히는 곳이 있었다. 너무나도 명확했다. 이것은 박서연과 TK그룹의 보복이었다. 교묘하고 비열하며 전방위적인 공격.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가 보호해야 할 의뢰인들과 동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권지혁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TK그룹은 보기보다 더 지저분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며칠 전 동창회에 가기 전만 해도 평화롭던 일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삶은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이것은 더 이상 15년 전의 해묵은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 직업 그리고 삶 전체를 건 전면전이었다. 물러설 것인가? 아니,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물러난다면 그녀는 평생 TK그룹의 그림자 아래에서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법과 정의는 한낱 위선적인 구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유진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며칠 전 받았던 명함을 꺼내 들었다. 권지혁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선명하게 보였다. 자존심 때문에 쓰지 않으려 했던 카드.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다. 이것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적이 비열한 방식으로 나온다면 자신도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다.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아니었다. 방역을 시작하기 위한 또 다른 동맹군에게 보내는 출전 신호였다. 권지혁과의 재회는 은성그룹 본사 최상층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비밀 서재에서 이루어졌다. 그곳은 회장의 집무실보다 더 은밀하고 안전한 공간이었다. 사방의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고 법률, 경제, 역사, 기술에 관한 수만 권의 장서들이 꽂혀 있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지식과 정보가 곧 힘이라는 공간의 철학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유진은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들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의뢰인들을 향한 압박, 사무실을 향한 공격.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두려움 대신 외과 의사가 환부를 설명하듯 냉철한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그들은 제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녀는 권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싸움을 대신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법률가이고 저의 무기는 법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적이 경기장 밖에서 반칙을 쓰고 있다면 저 역시 경기장 밖의 정보를 알아야만 합니다. TK그룹의 진짜 약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저에게 자원과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권지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는 역시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 그녀는 도움을 구걸하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방역을 준비하는 전사였다. 물론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권지혁은 서재 한쪽의 벽을 터치했다. 벽이 소리 없이 열리며 최첨단 설비를 갖춘 작은 회의실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소개하죠. 이쪽은 은성그룹 감사팀의 윤성환 팀장입니다. 회계 분야에서는 귀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 정보보안팀의 에이스코드명 K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가 열지 못하는 문은 없습니다. 두 전문가는 유진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윤 팀장은 날카로운 눈매의 40대 중반 남성이었고 K는 후드 티셔츠 차림에 자유분방해 보이는 20대 청년이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라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은 한 변호사님의 지위를 받게 될 겁니다.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 정진이 우리의 작전본부가 될 겁니다. 권지혁이 선언했다. 그날 이후 자꾸 낡았던 법률사무소 정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과 방패를 갖춘 비밀 전쟁의 지휘본부로 변모했다. K는 사무실의 모든 통신망과 컴퓨터에 은성그룹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윤성환 팀장은 자신의 노트북 하나만 들고 유진의 옆방에 작은 책상을 차렸다. 유진의 지휘 아래 그들은 TK그룹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합법적인 정보 수집이었다.
유진은 TK그룹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소송 기록, 공시자료, 주주총회 의사록을 검토하며 법률가로서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사소한 이상 징후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흩어져 있는 정보들 속에서 TK그룹의 비정상적인 사업 확장 패턴을 발견했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이 의문스럽게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었다. 동시에 윤성환 팀장은 TK그룹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개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의 미로를 파고들었다. 며칠 밤낮으로 숫자의 숲을 헤매던 그의 눈에 마침내 하나의 이름이 걸려들었다. 블루스톤 파트너스. 서류상으로는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작은 자회사였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회사의 크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컸고 대부분의 거래가 단기간에 현금으로 이루어진 뒤 법인이 청산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의 특징이었다.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윤 팀장이 피곤에 젖은 눈으로 유진에게 보고했다. 이 회사가 TK그룹의 비자금 창구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실마리를 잡았다. 유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블루스톤 파트너스 외 아주 짧게 근무했다가 갑자기 퇴사한 전직 회계 담당자를 찾아냈다. 남자는 이미 다른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숨어 살고 있었다. 유진이 직접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며 대화를 거부했다. TK그룹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그에게 법적 보호를 약속하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면 나는 당신을 증인으로 보호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침묵한다면 언젠가 TK그룹은 모든 죄를 당신 같은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할 겁니다. 그때는 누구도 당신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결국 남자의 입이 열렸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블루스톤 파트너스는 강민호 부사장이 직접 관리하는 비자금 저수지였다. TK건설이 국책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는 통로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 거대한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를 털어놓았다. 강 부사장의 최측근인 최 이사라는 자가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계 파일이 아니라 특수 암호화된 디지털 파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졌다. 이제 그 암호화된 장부 판도라의 상자를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유진의 팀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TK그룹의 압박은 더욱 거칠고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퇴근하던 유진의 차 뒤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유진은 백미러를 통해 위협적인 불빛을 확인하며 침착하게 운전대를 잡았다. 화려한 추격전은 아니었다. 하지만 좁은 골목길로 파고들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유진은 기지를 발휘해 복잡한 시내 도로에서 가까스로 그들을 따돌렸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위협은 이제 물리적인 형태로 변해 있었다. 며칠 뒤 사무실이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말 사이 누군가 침입해 사무실을 엉망으로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었다. K가 이미 모든 중요 자료를 은성그룹의 보안 서버로 옮겨놓은 뒤였다. 침입자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자신들의 디지털 발자국만 남기고 사라졌다. 선물을 두고 갔네요, 변호사님. K는 침입자들이 사무실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려다 남긴 흔적을 역추적했다. 그것은 TK그룹 본사의 서버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뒷문이 되었다. 그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 TK그룹의 철통 같은 방화벽을 우회했다. 마침내 어느 날 새벽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찾았어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유진과 윤 팀장이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화면에는 자물쇠 아이콘이 그려진 파일 하나가 떠 있었다. 파일명은 판도라, 이 안에 비밀 장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암호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합니다. 은성그룹의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해독에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유진은 모니터 속의 자물쇠 아이콘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적의 심장을 찾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심장을 꿰뚫을 열쇠를 찾는 것뿐이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 저 추악한 진실을 만천에 공개할 그날을 위해 그녀는 기꺼이 이 어두운 터널을 끝까지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형사대법정 공기는 쇳가루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법조계 관계자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재판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법정의 존엄성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시작 전에 이미 끝났지만 그 열기는 여전히 남아 공간을 달구고 있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기업과 피해자들 사이의 민사소송이 아니었다. 한유진 변호사가 TK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검찰에 넘기면서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번져나갔다. 피고인석에는 TK그룹의 부사장 강민호와 그의 최측근인 최 이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 뒤에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 광장에서 파견된 초호화 변호인단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불안감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승리를 자축하고 싶다는 지루함마저 서려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 박서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채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간간히 남편과 눈을 맞추며 격려의 미소를 보냈다. 그녀에게 이 재판은 성가신 해프닝에 불과했다.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믿는 그녀에게 한유진의 발악은 곧 진압될 우스꽝스러운 반란일 뿐이었다. 반대편 원고석 한유진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태강유통 사건의 상인 대표를 비롯한 몇몇 피해자들이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변호인단의 그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양의 서류만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지루한 공방이 시작되었다. TK그룹의 변호인단은 능수능란했다. 그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블루스톤 파트너스의 전직 회계 담당자의 증언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무고로 몰아갔다. 어렵게 확보한 몇몇 내부 자료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당했다. 그들은 복잡한 회계 용어와 법률 논리를 동원해 거대한 연막을 쳤고 진실은 그 연막 뒤에서 희미해져 가는 듯했다. 강민호와 최 이사는 변호인단이 짜놓은 각본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들의 표정은 억울함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완벽했다. 박서연은 유진을 향해 경멸과 승리가 뒤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거봐 내까짓게 감히 누굴 상대하겠다고.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판의 분위기는 TK그룹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판사의 표정도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해갔다. 방청석에서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역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는 체념 섞인 목소리들이었다. 마침내 검사의 최종 신문이 끝나고 재판장이 유진을 향해 물었다. 원고 측 변호인 마지막으로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이제 그녀가 가진 펜은 없어 보였다. 변호인단은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롭게 팔짱을 꼈다. 유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법정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재판장님, 피고인 강민호의 최측근이자
TK그룹의 모든 비밀 자금 흐름을 관리했던 핵심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변호인단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강민호와 최 이사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법정의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최 이사였다. 뭐뭐 하는 짓이야. 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변호사가 황급히 그를 저지했다.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판장을 향해 말했다. 재판장님,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최정훈 이사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파격적인 소송 전략이었다. 공범 관계인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변호인단이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유진은 법률 조항을 들어가며 그의 증언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심하던 재판장은 결국 유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초에 이사는 마지못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강민호를 한 번 그리고 유진을 한 번 쏘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유진은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 몇 장만이 들려 있었다. 증인 피고인 강민호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입니다. 단순히 그런 관계입니까? 20년 넘게 그의 모든 사적인 일까지 처리하며 충성을 바친 관계가 아닙니까? 유진은 최 이사가 최근 그의 아들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 그의 아내가 앓고 있는 희귀병의 치료비를 강민호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지원해준 사실들을 하나씩 언급했다. 이것은 K가 찾아낸 그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었다.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증인은 강민호 피고인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것까지도요. 아니요. 나는 죄가 없어. 그렇습니까? 유진은 들고 있던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스위스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서였다. 이 계좌는 증인의 차명으로 개설된 계좌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정관계 로비스트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는 블루스톤 파트너스고요. 모든 증거가 증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정훈 씨.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민호 피고인은 당신을 버릴 겁니다. 이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당신을 개인적 일탈을 저지른 부하 직원으로 만들고 빠져나가겠죠. 당신이 감옥에서 10년 넘게 썩는 동안 그는 TK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유진의 말은 최 이사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그녀는 일부러 강민호가 앉아있는 피고인석을 쳐다보았다. 강민호는 최 이사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그 미세한 외면이 최 이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충성과 배신감 사이에서 그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은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재판장님, 지금 이 법정에서 TK그룹의 모든 범죄가 담긴 비밀 장부 판도라 파일을 직접 열어 증명하겠습니다. 유진의 선언에 법정은 숨을 죽였다. 방청석에 평범한 대학생처럼 앉아있던 K가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거대한 스크린에 자물쇠 아이콘이 그려진 판도라 파일이 나타났다. 이 파일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암호로 잠겨 있습니다. 유진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진은 증인석의 최 이사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바로 증인 당신입니다. 당신의 생체 정보와 당신만이 아는 마지막 패스워드가 있어야만 이 파일은 열립니다. 강민호 피고인은 가장 중요한 열쇠를 당신에게 맡김으로써 모든 위험 부담을 당신에게 떠넘긴 겁니다. 최 이사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다. 유진의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는 사실이었다. 선택하십시오. 최정훈 씨, 강민호를 위한 방패가 되어 역사의 죄인으로 사라질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법의 선처를 구할 것입니까? 거짓말이야. 최 이사가 비명처럼 외쳤다. 그의 시선은 강민호를 향했다. 강민호는 여전히 그를 외면한 채 변호인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다. 완벽한 배신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최 이사는 무너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내가 아니야.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평생의 습관처럼 중얼거렸다. 아내의 생일과 아들의 이름 이니셜이 조합된 그만이 아는 마지막 패스워드를 아이리스 0815 JH.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증인석의 마이크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방청석의 K가 번개 같은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딸깍,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스크린 속의 자물쇠 아이콘이 풀렸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이 법정 스크린에 펼쳐졌다. 수백 명의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 날짜 금액이 적힌 뇌물 장부, 불법적인 자금 세탁 기록, 내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 내용들, TK그룹의 추악한 심장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호는 얼굴을 감싸 쥐었고 박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이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재판장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의사봉을 내리쳤다. 피고인 강민호 최정훈을 즉시 구속한다. 검찰은 TK그룹 본사를 즉각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전원을 소환 조사하라 법정 경위들이 피고인석으로 달려갔다. 쇠고랑이 채워지는 차가운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한유진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마침내 정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강민호와 최 이사가 구속되던 그 순간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TK그룹 판도라 게이트. 언론은 다음 날 한면 머리 기사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법정 스크린에 펼쳐졌던 비밀 장부의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TK그룹이라는 화려한 제국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었는지 그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 할 것 없이 수많은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쏟아져 나왔다. TK그룹이 제공하는 검은 돈을 받고 그들의 불법과 탈법에 눈을 감아주거나 오히려 방패막이가 되어준 권력자들이었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연일 새로운 관련자들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렸고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 그들의 모습이 TV 화면을 장식했다. TK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다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몰락의 중심에는 강민호와 박서연이 있었다. 강민호는 뇌물 공여,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수십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모든 것이 아랫사람들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한유진이 열어젖힌 판도라의 상자 앞에서 그의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박서연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녀가 남편의 비자금을 자신의 명품 쇼핑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한 것은 물론 비자금 세탁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녀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범죄의 적극적인 수혜자이자 공범이었다. 결국 그녀도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 대신 수수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15년 전 동창회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의 눈에는 오만함 대신 공허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녀의 몰락은 한유진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타인의 불행 위에 쌓아 올린 자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무명 변호사가 아닌 한유진이 있었다. 언론은 그녀를 정의의 기사, 다윗의 돌팔매라 칭송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감동을 주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고 낡은 법률사무소, 정진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이 되었다. 사무실에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고 매일같이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문턱이 닳도록 그녀를 찾아왔다.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해고 노동자들,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 그들은 모두 한유진이라는 이름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들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판도라 게이트 이후 그녀의 신념과 용기에 감명받은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정진의 문을 두드렸다. 대형 로펌의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돈이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며 그녀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작고 소박했던 사무실은 곧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야만 했다. 하지만 사무실이 커지고 식구가 늘어나도 정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가장 단단한 불의의 벽에 맞서 싸웠다. 법률사무소 정진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새로 이전한 사무실 옥상 정원에서 질녘의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도시의 빌딩 숲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보니 한 변호사님은 높은 곳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예고 없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와인병과 2개의 잔이 들려 있었다. 가끔은 이렇게 멀리서 내려다봐야 세상이 제대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유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잠시 말없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위기의 순간에 만났던 이전과는 다른 편안하고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TK그룹이 무너지면서 어지러워졌던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썩은 거목이 사라지니 그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작은 나무들이 햇빛을 보고 자라날 기회를 얻게 된 셈이죠. 모두 한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표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판을 깔아드렸을 뿐 직접 싸워서 이긴 것은 변호사님이십니다. 권지혁은 와인을 따르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은성그룹 법무팀 총괄 사장으로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하겠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변호사라도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성공을 보장하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이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제 자리는 이곳입니다, 대표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의 곁.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입니다.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권지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한 변호사님을 존경하는 것이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른 제안을 꺼냈다. 그렇다면 고용관계가 아닌 파트너는 어떻습니까? 파트너 말입니까? 네. 저희 은성그룹에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재단입니다. 그 재단의 기금은 은성그룹에서 전액 지원하겠지만 운영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재단의 독립적인 운영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한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
정진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으로 그녀를 사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녀가 더 큰 무대에서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제안이었다. 돈을 위한 동맹이 아닌 같은 이상을 향한 동행, 유진은 권지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한 기업의 총수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한 명의 동지가 있었다. 그녀는 잔을 들어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노을진 하늘 아래로 울려 퍼졌다. 좋습니다. 그 제안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다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15년 전 동창회의 그 밤은 이제 아주 멀고 희미한 기억이 되어 있었다. 유진은 깨달았다. 그녀의 승리는 박서연을 향한 복수가 아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념을 지켜낸 그녀 스스로가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별들처럼 정의를 위한 더 크고 힘겨운 싸움들이 앞으로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굳건한 신념과 든든한 동료들,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파트너와 함께 그녀는 내일을 향해 다시 한번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